최근에는 도대체 왜? 라는 의문. 전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도 없고 감정이 있을 만한 고리도 전혀 없고요. 그런데 아주 잔혹하게 공격을 하고 왜 나만 불행한 겁니까? 남들은 다 행복한데. 이게 그가 솔직하게 토로한 자기의 범행 동기였다고 볼 수 있죠. 남들도 안 행복한 사람 많죠.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인간들 사회에서는 우리가 던진 말쓰레기, 온라인상의 글쓰레기, 그 스쳐 지나가면서 던진 쓰레기 같은 눈빛, 사람에 대한 해서는 안 될 모멸적인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다 위의 쓰레기처럼 흘러다니다가 누군가에게 모인다. 그렇게 모여진 대상자가 우리를 향해서 이상동의 범죄를 터뜨린다. 그게 네, 프로파일러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는 소설가로 변신하고 계신 표창원 소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표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책 나왔을 때 한번 모셨었고 그렇죠. 요번에 시리즈 한 권이 또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또 모셔봤고요. 물론 요즘에 그 범죄 관련된 질문도 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은경 기자가 네. 혹시 책을 보셨던가요? 신혜영 기자님. 신혜영 기자입니까? 제가 네. 다는 못 보고 네. 책을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한 100페이지 정도 읽다가 네. 잠이 들었습니다. 잠드는 책이에요? 너무 재밌는데 잠들 책이 아닌데. 흥미가 진진해버리다가 내가 힘드셨군요. 네, 좀 하루가. 선거철이잖아요. 이해합니다. 네. 진짜 재밌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소장님은 주로 주 업무가 어떤 거세요? 우선은 뭐 소설가로서 또 네. 다음 그 책도 시리즈 준비하시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구소 소장이니까 연구소 운영 범죄와 관련된 네, 과학 수사. 범죄 예방 수사 네. 관련된 연구하고 또 교육 훈련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하고 있고. 강의하시고 네. 그 이제 책과 관련된 이야기 어차피 뭐 다 섞일 것 같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 책 오면 더 나누기로 하고 네. 요즘에 범죄가 네. 트렌드라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범죄 하여튼 유형이 좀 많이 바뀝니까 혹시? 늘 시대 변화에 따라서 범죄 유형은 바뀌어 왔고요. 예.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일어나는 범죄, 심각해지는 범죄는 뭐예요?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예. 우선 경찰청에서 아예 그 네이밍을 할 정도니까 예. 이상 동기 범죄. 이상 동기 범죄? 그게 예. 뭐예요? 이상은 정상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예. 물론 범죄가 다 당연히 비정상이긴 하지만 예. 그나마도 과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동기, 돈, 뭐 또 치정, 복수, 원한, 네네. 혹은 어떤 성적인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했고 예. 범죄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래서 발생했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도대체 왜? 라는 의문. 권고도 했는데 네. 전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도 없고 네. 뭐 감정이 있을 만한 고리도 전혀 없고요. 그런데 아주 잔혹하게 공격을 하고 묻지 마랑은 또 다른 건가요? 그 말 자체가요 네. 대단히 좀 부정적이죠. 묻지 마는 네. 묻지 마라는 게 뭡니까? 왜인지 묻지 마. 어떻게인지 네. 묻지 마. 네. 그냥 넌 나쁜 놈이야. 너 네. 교도소 가. 끝. 네. 그러면 뭐죠? 이후에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교훈을 예. 우리가 얻지를 못하잖아요. 물어야죠. 그래서 네네네. 이제 묻지 말한 용어를 좀 잘 안 쓰는 추세죠. 요즘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극복이 된 용어다 이렇게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상 동기 범죄라는 건 물론 동기가 정상적일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법한 동기들이 과거에 좀 훨씬 많았다면 이제는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동기의 범죄들이 점차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왜 그럼 이런 이상 동기 범죄 혹은 그 동기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범죄들이 늘어나는 그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는 하고 있죠. 공부는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우선 추정을 하고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개인적인 그 범죄자들, 그러한 유형의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건 결국은 태어나서 만들어지고 있다. 예. 그건 예를 들어 우리가 만났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연쇄살인범들이라든지 예, 예.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혹은 2023년 7월에 그 신림역 앞에서 칼 들고 그냥 마주쳐오는 예, 예. 남자들만 막 공격했던 조선, 네. 분당 서현역 최원종 예. 그러한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예. 피해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범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예. 그럼 그런 범인들은 도대체 왜 어떻게 가서 이제 분석을 해보다 보면 우선 뭐 성장 과정부터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서 이제 부모와 교류하는 문제라든지 부모로부터의 애정, 관심, 보호, 양육, 또 사회화, 훈육 이런 것들에 있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네. 이후에 학교에 와서도 그것이 교정 수정되지 못했고 네. 오히려 악화가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청소년기 문제 심지어 조선 같은 경우는 소년범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스템이 알았죠.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방치했고 그러다가 그 조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악플러가 됩니다. 그래서 막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그냥 악플 남기고 괴롭히다가 네. 여러 차례의 고소를 당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출석 요청을 보냈는데 바로 이제 신림역 가서 그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네. 그러한 좀 뭐랄까요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문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공교육의 어떤 난맥상을 거쳐서 사회적인 그 소외, 차별 뭐 이런 이제 영역을 지나서 괴물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이 꽤 소중하다. 왜냐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그 앞 뒤에 인생은 이제 그냥 없다는 거를 알죠.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알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 인생은 아무 값어치가 없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다기보다 값어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남들이 값어치 없게 만들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기대가 없다. 네. 내 인생은 이미 앞으로는 아무런 네, 기대할 네, 게 없다라는 그 네. 포기죠. 삶에 대한 포기 심정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않고서야 나한테 댓글 그러니까 나한테 뭐 누가 신고했다고 해서 이건 뭐 잘해봐야 벌금형 내지는 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 수준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 정도를 내가 처벌 받고 나와서 잘 해볼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도저히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그냥 가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선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예. 그 경찰 출동할 때까지 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요. 도주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처벌하고. 예, 경찰관들이 이제 현장에 도착하니까 예. 왜 나만 불행한 겁니까? 나름대로 나도 최선 다하고 살았어요. 왜 나만 불행하냐? 네, 남들은 다 행복한데 이게 그가 그 어쩐 뭐 솔직하게 토로한 자기의 범행 동기였다 볼 수 있죠. 남들도 안 행복한 사람 많은데. 많죠.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맨날 인스타만 커온 보나? 거죠. 맨날 인터넷에서 그냥 잘 나간 사람들만 계속 그런 어떤 영향이 있죠. 좀 고립된 삶을 살았었고 사회관계가 그렇게 협소했고요. 왜 나만 불행하냐? 근데 이제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네. 그냥 이제 이 김소영 이 경우에는 본인이 계획한 범죄인 거잖아요. 네. 동기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힘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장소도 섭외하고 본인이 들키지 않으려고 먼저 나오기도 하고 이제 되게 계획된 범죄인데 김소영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면 예전에 그 모텔 모텔 살인 모텔 사건 연쇄. 네. 그 약물을 이렇게 먹여서 네네. 그 살해했던. 잠들게 한 다음에 남성들을 살해하고 네. 본인은 먼저 빠져나왔던 이제 그런 케이스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는 뭐 왜 나만 힘든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유사한 심리는 있죠. 김소영 역시 성장 과정을 보면 그다지 그 사회화가 잘 되어 없거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꿈을 키우고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은 아니었고요. 청소년기부터 도벽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사회에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였고 그러다가 조금은 양상은 다르긴 하지만 왜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남성들을 한 명씩 만나서 미리 실험했던 그 자기가 한 번은 처방받았던 향정진성 의약품을 술에 섞어서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그러면서 실험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남자친구에게 먹여봤더니 정신을 잃더라. 처음엔 자기가 거기서 이제 119에 신고도 하기도 해요. 구조 신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봐라 하면서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칠 수 있구나. 그리고 약물의 특성상 현장에 자기가 없을 수 있는 거 알리바이 확보가 가능한 거죠. 먹게 만들고 자리 뜨고 나면 네네네. 이후에 이제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네. 사망한 것으로 그런 어떤 범죄 유형을 보자면 형태와 양상 수법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2023년 조선과 그다지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2023년에 또 정유정의 범죄가 있었잖아요. 정유정. 정유정도 양상은 좀 다르긴 해요. 대상 네. 정유정은 예,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역시 그 어떤 범행을 하게 된 과정과 이유,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 좀 유사하단 말이죠. 예. 청소년기부터 좀 이상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그 목격 진술에 따르면 교실에서 혼자서 커튼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는 형태. 이상하다 정도로만 그 스치고 지나갔지.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학교도 교육 당국도 사회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저는 성장 약간 과정 이런 범죄의 모든 네네. 원인을 사회 구조적 원인에서 찾는 것도 약간 설명이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고유 정도, 그러니까 물론 원인이 있겠으나 네. 뭐 고유 정도 그때 남편 살해해서 토막 내고 끌고 네. 갈 때도 그랬고 이번에 김소영도 그렇고 죄의식 자체가 좀 없어 보여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119 신고를 했던 것도 김소영이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 신고를 했다 이런 기사도 봤던 것 같거든요. 내가 신고를 했으니까 날 의심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어쨌든 사람이 한 번 죽었는데 거기서 죄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걸 하니까 난 안 들키고 거기서 지갑 털어서 돈을 버네 하니까 계속 반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인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죄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좀 벌어진 게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러 뭐 접근에 따라 다르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과는 상관없다. 그 개인의 문제다. 그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흔히 말하는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네. 또는 괴물, 돌연변이로 태어난 걸까? 저는 완전히 사회적 네. 영향을 배제하자는 건 아닌데 있는데 그렇죠. 예. 모든 걸 그걸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없죠. 것 같다. 당연하죠. 요새 범죄 양상은 그렇죠. 옛날처럼 막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치고 막 하는 그러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가지의 결합으로 봐요. 네. 예, 하나는 그 범죄자들의 그 심리적 혹은 성격적인 이상,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뭐 동기가 무엇이었던 간에 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인식, 사고 체계 그리고 성격과 행동 특성으로 본인의 이제 특성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강력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들에게 부가적으로 사회적 스트레스가 자꾸 쌓입니다. 남들과의 비교, 성적 부진, 또 진학 실패,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그걸 해결할 내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점점 불편해지고 화만 나고 분노가 야기되는 거죠. 여기에 세 번째는 이제 촉발 요인이라는 게 생겨요. 무엇인가 자기를 건드리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죠.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그래 왔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자면 사소할 수도 있는데 남들에게는 네. 이 범죄자들에게는 그동안 축적되었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하게 만드는 이 스트레스를 그래 내가 이걸 이제는 못 견디겠어 너희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터뜨릴 거야 네. 라고 만드는 그 촉발 요인이 생기고요. 마지막이 선택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대상을 선정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SNS 같은 곳에 예고까지 해요. 네. 최원종 네, 같은 네, 범죄자는. 네. 그리고 범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의 결합인 것은 명확한데 이걸 우리가 사전에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네.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고령 범죄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네. 있나요? 네, 늘어나고 있죠.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인구 비례 때문이에요? 아니면 고령층들이 뭔가 생계를 해결하거나 이럴 만한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다 복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우선은 뭐 절대적인 고령 인구층의 증가라는 것은 뭐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가 많으면 그 집단 내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일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네. 고령층의 범죄가 너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가장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예. 가장 왜냐하면 외부 활동이 많고 네. 좀 에너지도 많고 20, 30대? 20, 30대보다 60대 범죄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그래요? 예. 네. 특히 강력 범죄 살인에 있어서 더 그래요? 많은 수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아, 네. 그래요? 예, 추월했어요. 60대가 과거에는 20대, 30대가 훨씬 더 많았지만 네. 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고령화 현상, 노인 수의 증가로만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찾아낸 나름대로의 답은 소위 말하는 아노미 현상이다. 아노미. 노령층에 들어가신 분들이 무척 많은 혼란들을 겪고 계시다. 예. 우선 첫째로는 과거의 노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네. 좀 신체적 활력이 떨어지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쉽지 않은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네, 네. 건강도 좀 쇠약해지시고 이렇게 네, 보잖아요.
제가 60입니다. 아, 그렇게 보이세요? 제가 만약에 정영진 씨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서로 멱살 잡고 이러면 둘 다 폭행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아니, 보이시죠. 얼마든지 아직 싸울 기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 저도 요즘 운동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신체적인 부분이 과거에 보던 노인과 현재 노인은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네네. 두 번째는 사회 인식도 그렇잖아요. 네. 과거 장유유서 어른이 뭐라고 하면 웬만하면 들었어요.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가요? 안 그런단 말이죠. 예, 예. 길거리에서 10대들이 담배 피우고 있어요. 네. 그럼 어른인데 네. 내가 그냥 지나쳐? 이건 아니잖아요. 어허 왜 너희들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네.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좋게 예. 말할 때 가세요. 어르신 조용히 이렇게. 가시죠. 예, 뭐 네.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좀 더 모욕적인 말들도 해요. 그러면 좀 어이놈들이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범죄자가 되는 경우들도 그래요?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가벼운 거라고 한다면 네. 기억하시겠지만 인천에서 60대가 자기의 아들을 공기총으로 예. 재산 쏴서 살해했던 자기 생일날이에요. 예. 자기 생일 잔치 만들어준다고. 그럼 그 사건이 대단히 좀 독특하고 특별하긴 하지만 네.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가정 내에서의 노인들의 지위가 과거와 다르다. 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의존하고 살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혼한 전 아내, 그 다음에 아들 양측으로부터 한 달에 한 300여만 원씩 네. 받다가 네. 이걸 중복으로 받는다라는 걸 이제 들킨 이후에 네. 그 전 아내가 끊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노한 거예요. 분노하고 네. 자기가 전혀 어떤 존중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내몰리고 이걸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그 끔찍한 범행으로 좀 되풀이한 거고 조금 더 좀 확대하자면 그런 유사한 형태의 이 노인 심리.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날 무시해. 그리고 내가 전혀 어디에서 쓰임새도 없어. 거기다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고 어려워. 여기에 또 하나가 기술의 지나치게 빠른 진보가 있잖아요. 기술의 진보는 왜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은 없고 키오스크. 키오스크가 나타나. 네.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요. 네. 그런데 누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면 너 무시당한 느낌이 들고. 여기저기에서 또 요새는 과거에는 뭐 컴퓨터 나온다고 해서 배워, 또 인터넷 배워, 또 뭐 SNS 배워, 휴대폰 배워 했는데 이제 또 AI 배우래요. 그러니 어떤 세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 뒤처지는 느낌. 근데 아직 나는 활력이 있는데 이 전반적인 것들이 이 우리가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좀 형식적인 네. 어떤 그런 뭐 노인 복지 차원에서 그 교통을 뭐 공짜로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만 접근하지 이 심리적인 부분 무엇을 힘들어하시고 무엇을 외로워하시고 무엇을 소외받고 받는다고 느끼는지 왜 화를 내는지 네.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사회적 접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먼저 우리보다 그 고령화가 한참 진행됐었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초기에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노인 복지와 노인 신경을 좀 많이 어떤 썼구나. 노인 취업, 재취업, 네. 그다음에 노인의 사회 내에서 역할, 네. 노인과 청년 간의 어떤 조화 만남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했죠.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노인 범죄를 많이 줄여들었다고 그렇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인데 살인 피의자가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는 그 2024년 범죄 통계를 보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초범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를테면 외롭고 뭐 세상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뭐 밥벌이가 없고 뭐 가족도 이런 일이 있다고 누군가 갑자기 살인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전과자들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 그중에 전과자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그 초범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그 범죄 전과가 없다.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그런 폭력적 성향 네. 혹은 가부장적인 어떤 태도 그래서 갈등 마찰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하지만 모두가 다 범죄의 경험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통계를 봤었는데 기사를 그러니까 이제 뭐 초범 재범 이거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60대 이상의 범죄 비율이 강력 범죄에서도 계속해서 늘어서 20대를 추월했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생계형 범죄 절도 피해자에서도 60대 이상이 추월했고 그러니까 60대의 범죄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60대 이상에. 네, 이상에 장르를 가리지 않고. 네네네. 요거는 어쨌든 먼저 가본 나라나 뭐 사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참고할 건 당연히 좀 해야 될 거고 네. 대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뭐 돈과 뭘 쓰긴 써야 되겠네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연령대에서는 감소를 했어요. 60대는 늘고 다른 연령대는 줄고. 근데 아마 60대면 이제 이 기성세대로서 이제 여러 열심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삶도 살고 했을 텐데 갑자기 이제 소외당하는 기분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와 확실히 달라진 가족 내 위상 이런 것들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뭐 범죄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런 상황에 그렇죠. 놓이는 거는 뭐 사실일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고령 범죄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짜 나오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섬이라는 네. 책이 나왔습니다. 네. 쓰레기섬은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제목이 많은 것들을 좀 설명해주고 있고요. 예. 우선은 사실 뭐 스포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만 제가 이제 책의 일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네. 대우는 또. 우선은 네. 첫 시작 자체가 네. 악명 높은 악플러가 네. 처참하게 피살당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시작이 돼요. 네네네. 열 손가락이 모두 차례로 한꺼번에가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절단당한 이런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유사한 형태의 연쇄살인이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은 남들을 괴롭혀온 그리고 스스로가 강자라고 생각했던 악플러나 사이버 레카나 언론사 대표나 변호사나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응징을 당하는 듯한 이제 살인을 당합니다. 예. 여기에 거기까지 대해서- 읽었습니다. 변호사가 거기까지 죽었어요. 그렇죠. 네. 예. 100페이지까지 읽으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네. 그래서 주인공인 이맥 프로파일러이자 강력 형사 1편에 나왔던 맞습니다. 카스트라토 거세당한 자 맞습니다. 맞죠? 거기에 나왔던 형사 네. 불운한 형사. 예, 그렇습니다. 네. 저기 좀 보듬어주고 좀 이렇게 네. 아껴주고 싶은 그리고 ACAT이라고 하는 이상동기 범죄 분석팀 경찰청이 마련된 현실은 없습니다. 네. 그 팀과 함께 이제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가를 예. 수사해 나가는 것이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요. 예. 그 이면에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단축이 또 돌아가요. 그러한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 무대가 굉장히 글로벌하더라고요. 거대한 예. 뭔가 네.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언론사가 나와. 그래서 피해자의 부패한 언론사 대표가 네. 꼭 나와요. 그래요? 예, 참교육 당하는. 근데 이게 저도 뭐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추리소설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네. 사건 하나를 오래 끌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이제 사건은 벌어졌어. 누가 하나 죽었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얘가 죽게 됐는지라든지 뭐 범인 찾는 과정 같은 것들이 이제 쭉 가긴 가지만 그게 장편 소설 한 권을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어떻게 또 그래서 예. 그래서 준비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독자들이 저도 독자였고요. 독자들이 좀 순수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예. 그 저자들이 어느 정도만 이렇게 이제 그 좀 위장막을 치고 또 이렇게 이게 몇 개 큐들을 이렇게 딱 주면 주면 그걸 따라와 주시고 탁탁탁탁 예, 사건을 예. 끝까지 장편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들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네. 섣불리 이 플롯을 짰다가는 야 이건 이거네. 예. 초반에 결과를. 알아버리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 섬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를 아마 저 담으신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수많은 뭐 악플 같은 것들이 막 모이는 그 인터넷 공간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쓰레기 섬이에요. 기본적으로 물 중의적이라는 것에서 하나는 물리적인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태평양의 그 하와이에서 일본 사이에 플라스틱 섬. 예. 네. 전 세계에 이제 특히 태평양 연안에서 몰려 들어온 해류와 조류를 따라서 네네네.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수십 년 동안 쌓여진 쓰레기들이 네. 한반도 면적에 가장 많을 때는 17배까지 엄청나게 네네네네. 커다란 쓰레기 더미가 된 거죠. 네. GPGP라고 부릅니다. Great Pacific Garbage Garbage. Patch. 예, 이렇게 부르는 그 현상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네. 그 아이디어가 이제 제가 그동안 만났던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상동기 범죄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그렇게 여기저기서 모인 쓰레기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그렇게 섬을 이루지만 이 인간들 사회에서는 우리가 던진 말쓰레기, 온라인상의 글쓰레기, 네. 그 스쳐 지나가면서 던진 쓰레기 같은 눈빛, 사람에 대한 해서는 안 될 모멸적인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다 위에 쓰레기처럼 흘러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모인다. 그렇게 모여진 대상자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이상동기 범죄를 터뜨린다. 뭐 그게 이제 이 쓰레기 섬이 갖고 있는 기본적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로 쓰레기 섬. 좋은데요. 맨 처음에 얼핏 보기에는 전 뭐 환경 얘기를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환경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중요한 줄기가 환경 얘기입니다. 아하.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거대한 힘은 그 환경을 매우 해치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글로벌 기업 하나가 나올 것 같군요. 읽어보세요. 과연 그런가?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이번에도 역시 그 주인공은 이맥. 이맥. 네. 이맥은 우리 소장님을 약간 그쵸. 상상 속에서 네, 맞아요. 형상화한 페르소나. 네. 그렇죠. 근데 저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함께 일했던 열혈 형사 동료들, 네. 제가 관찰했던 네. 분들, 이분들의 특성들을 모두 모아서 만들어낸 네. 이제 가공의 인물이죠. 1편에서는 러브라인이 약간 나올 뻔하다가 안 나왔는데. 네. 러브라인. 2편에는 나와요? 그게 러브라인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네. 첫 독자가 우리 가족이잖아요. 네. 근데 제 아내랑 딸이 네. 계속 놀리는 거예요. 너무 어설프다 그러면서 표현을 이제 좀 쓰면 그거 가지고 맨날 저보고 제가 이제 진짜로 뭐 이렇게 한 대사가 있거든요. 진짜로 이러면서 자꾸 놀려요.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1차 독자를 넘지 못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요새 이렇게 나중에 잘 되면 이미 잘 됐지만 드라마도 할 수 있고 또 그럼요. 꿈- 시리즈 꿈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큰 꿈을 꿈이죠. 갖고 근데 네. 요새 그 시청자들이 러브라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네, 장르물은 네. 딱 장르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 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장르만 여의도 아닙니다. 이게 여의도. 기본적으로는 사적 보복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죠. 어, 더 읽어봐야겠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죠. 네네. 우선 이제 그 카스트라토에서의 사적 제재는 좀 이제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응징 같은 의미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쓰레기섬에서 시작되는 그 사건들은 추정컨대는 아마도 뭔가 직접적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누군가가 사적 복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만한 사건의 전개죠. 예. 혹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쭙는 거긴 한데 뭐 네.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뭐 사이버 레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거의 뭐 아슬아슬하게 경계에 서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사람들이 문제될 때는 막 나오다가 예. 또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잘 폭로하거나 언론에 잘 안 나왔던 걸 드러낼 때는 야 이건 언론의 자유 혹은 뭐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이래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뭐 표현의 자유의 한계 이거 어디까지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우리 헌법이 답이죠. 헌법. 예, 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이고 당연히 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그건 권리 자유가 아니라
범죄나 범법행위,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응징이 적절한가 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사람의 신체를 해친 것도 아니요, 죽인 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말과 글 때문에 혹은 허위 사실, 가짜 뉴스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사실상의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예.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사적 제재보다는 저는 금융치료가 답이 아니냐. 금융치료. 그래서 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좀 무섭게 해서 네. 정말 악의적인 나중에 좀 밝혀지게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모르잖아. 이게 정말 공적인 폭로인지 네, 네, 네. 아니면 자기 이익을 노린 그런 사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인지 허위 사실이 섞였는지 네. 나중에 가야 알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적 제재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가는 넌 금융치료 세게 당한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모두 다 내놓고 평생 빚 갚으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 인식이 형성돼야 될 텐데 아직 우리가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대로 도입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국회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헌법적으로 뭘 또 바꿔야 돼요? 국회에서 하면 되죠. 예,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징벌적 충분히. 손해배상을 예. 한다는 것은. 네, 지금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도입은 돼 있어요. 주로 이제 기업이나 네네네. 이런 어떤 그 법인이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근데 개인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여기에 대해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실질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만 이루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상당히 미약한 손해배상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것도 참 어렵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 어떤 뭐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샥 했는데 이게 한 70%쯤은 사실이지만 30%쯤은 내가 확인 안 된 혹은 뭐 이게 팩트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잘한 일인데 결국 이 기업에서는 너네 때문에 우리 매출이 뭐 한 6조가 빠졌으니까 너넨 최소한 뭐 18조 한 1,800억 내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개인이 그 힘들게 이 기업의 비리를 찾아낸 거 그럴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두려워서 안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사법 정의라는 게 사회 최후의 보루인 거죠. 예. 사법 정의가 제대로 좀 자리 잡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판결이 내려질 때도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자기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진실 혹은 확인을 하기 어렵잖아 개인은. 하지만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이게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회. 예. 이거는 통제 사회고 민주 사회가 아닌 거죠. 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고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난 1편은 얼마나 잘 됐습니까? 1편 7쇄까지 인쇄가 7세. 됐어요.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세. 그럼 2편은 이제 최소 10세 이상을 또 기대하시겠군요. 그럼요. 희망하고 있죠. 이런 이제 시리즈물은 또 좋은 게 2편이 나오면 2편이 재밌으면 1편 네. 다시 또 그렇죠. 살아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역주행하고 또. 실제로 제가 어제 보니까 네. SNS 올렸는데 네. 쓰레기섬이 추리 미스터리 분야에 그 온라인 대형 서점에 네. 3위, 5위, 7위 이렇게 올라갔어요. 야. 네. 그 밑에 보니까 한 4단계 밑에 1편이죠. 카스트라토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좀 상황이. 네. 그러다 이제 또 3편 계속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5편? 영화만 찍으면 되네요. 이제. 영화 이렇게 찍고 또 부러울 난리 한번 또 수가. 나고 네. 5편쯤 나오면 이제 묶어서 이제 그렇죠. 한 질로 이게 또 판매되고 아.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또 고맙습니다. 있네요. 네. 아유 우리 근데 제가 책을 내야만 이제 정영진 씨를 볼 수 네. 있으니까. 네. 다음 여러분, 책 나올 때. 잠깐만. 여러분 7세라고 7만 분은 아닙니다. 예. 네, 요새 줄었어요. 네, 7, 8층이 워낙 안 좋아서. 1세가 그렇게 많이 요즘 안 찍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7세는 대단히 특히나 이런 장르 소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요즘 장르 소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나 또 이런 우리나라 소설 문학 쪽에도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 좀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하고 있는 책 컨텐츠 하는 저 유튜브 하나 있는데 거기다 한번 오시면 좋겠다. 불러주십시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아유
거긴 돈은 못 드립니다. 우정 출연하겠습니다. 네. 거기는 워낙 좀 어려워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님과 함께했는데 아유 또 마침 이렇게 가시기 전에 따뜻하게 국물 한 그릇 하시라고 뭐가 또 나왔군요. 그래요? 네. 요건 저기 제첩국입니다. 아. 네. 추억의 제첩국. 예. 요즘 같은 날씨에 입맛이 없고 그냥 뭔가 뚝딱 그냥 밥 말아 먹고 싶을 때 아니 그냥 국수 하나 살짝 끓여갖고 소면 넣어갖고 이렇게 그냥 말아 드시고 싶을 때 국내산 100% 활 제첩 또 천일염 전통 방식으로 만든 제첩국 한 그릇 뚝딱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팩 뜯어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끝이고요. 요게 이제 청양고추 살짝 넣으시면 아니면 후추 살짝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제일 좋은 건 부추죠. 부추. 네, 부추는 이제 정답이죠. 부추 싹 넣어주시면 가장 좋다. 요거 700g 6팩에 37,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요즘 경찰분들 좀 분위기 괜찮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할 일이 훨씬 더 늘어나실 거 아니에요. 힘들죠. 많이 힘들어 하고요. 힘들어요? 네. 우선은 그 전인경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그래서 과거에 전의경들이 하던 기동대 업무 이런 걸 전부 부려먹을 애들이 없다 이거군요. 경찰관들이 다 대신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그 송파 잠실 네. 예. 그 현장에서도 경찰관들이 계속 그 교대를 하면서 현장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과거와 달리 뭐 민주경찰 인권경찰이다 보니까 여러 고초들을 몸으로 다 겪고 계셔서 오히려 이제 시민들께서 우리 경찰 너무 불쌍하다 이런 의견들이 온라인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다치는 것보다 낫다고 이제 우리 경찰들은 생각을 하니까 경찰관들께서 몸으로 감내하고 계신 거죠. 그게 뭐 어찌 보면 그렇긴 한데 경찰이 그런 존재가 되면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경찰을 의지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저 범죄자가 뭐 하나 있어. 그럼 빨리 이제 경찰분이 오셔서 그걸 상황 정리해 주시고 그렇죠. 제압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강인한 경찰의 모습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좀 그 요새 드라마 참교육 아주 네. 있는데 뭐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 법이 필요한 거군요. 경찰분들이 이제 민원 없애고 이제 아니 테이저건 쐈는데 경찰한테 막 고발하고 이러니까. 아유 우리 신 기자님 어떻게 다 한 그릇 드셨던 모양이네요. 아유 뚝딱 먹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해장엔 요만한 게 없어요. 또 술 드셨어. 오랜만에 먹었어요. 어제는 먹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 경찰분들이 물론 이제 중간선을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시민분들의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가는 방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전 세계 잘은 몰라도 우리나라 경찰들처럼 무시당하는 경찰이 이렇게 있나 싶은 생각 좀 들어요. 찾기 어렵죠. 그죠? 네, 찾기 어렵습니다. 네,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다 포돌이 나오고 민중의 지팡이 나오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포도리 캐릭터 너무 귀엽죠. 그 노래도 막 우리는 포돌이 민중의 지팡이 이런 노래 나오면서부터 했어요. 맞아. 포도리 그 문제입니다. 네. 이제 좀 이렇게 무섭게 캐릭터도 좀 바꾸시고. 아니 아무튼 뭐 이거는 좀 해결이 돼야 될 네. 문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경찰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고소 고발이 너무 많아서 그거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니까 뭐 그 수사관 한 명당 뭐 수십 건씩 사건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하면 민사적인 것들은 고소하지 마시고 좀 해결해 잘 주시기를. 해결해라. 네.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 일본의 거의 100배 수준 정도 아니 되고요. 왜 그렇게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많아서. 돈 빌려주고 안 돈 뜯는 게 갚으면 제일 사기죄로 고소. 그건 해야지. 층간 소음에서 조금 욕하면 또 모욕죄 고소. 그런 거는. 뭐 무수하게 그러니까 경찰 공권력에 모든 것들을 의존하는 어느덧 이제 우리 문화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앞서 이제 정영진 씨 말씀이 네. 공권력이 약하면 오히려 이제 공권력에 또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네, 피해를 본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고소고발이 너무 많으면 정말로 경찰이 해결해 줘야 할 맞아. 곳에 경찰력이 못 가는 가요. 문제가 생기죠. 일본은 왜 이렇게 없지? 참나? 문화적으로도 네. 그렇게 좀 개선이 되어 있고요. 아니 고소고발할 때 돈을 좀 내나? 우선은 이제 경찰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생기잖아요. 네. 우리는 과거는 없었어요. 네. 무조건 고소하면은 받아야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그렇지 않았죠.
경찰 단계에서 이게 형사건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기각 각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사적인 해결책들이 또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100배가 차이가 나요. 예. 진짜. 좀 대단들 하시다 진짜. 사소한 것도 고소고발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습니다. 업무도 너무 좀 많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작가로 더 익숙해지고 싶으신 우리 표창원 작가님. 책 이름이 뭐라고요? 쓰레기섬입니다. 쓰레기섬입니다. 네, 쓰레기섬. 그 추리 소설 이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고 1권이 카스트라토, 2권이 쓰레기섬. 네. 3권은 제목 아직 안 나왔죠? 제 마음속에 있지만 그건 이제 공개할 공개하지. 수는 없습니다. 네. 네. 하여튼 3권 또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고 계신 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못하신 말씀 없으시죠? 많지만 뭐 저 혼자 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다 했습니다. 네, 종종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뵙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요 제첩국은 영상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꼭 부추 썰어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